네, 죄송합니다. 네, 어, 저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하는 뉴스를 선택해 봤는데요.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어, 잠시만요. 삼성전자는 15일에 향후 1년 동안 10조 원의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중 3조 원 상당의 주식을 3개월 내에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18일에는 2,900원, 5.42%가 뛴 56,400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들도 덕을 봤는데요. 소각을 계획하는 이유는 매입한 자사주의 일부를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켜서 잠시만요. 어, 주주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발표 직후에는 방금 이 기사에 본 것처럼 하루 만에 5% 이상 상승한 걸 볼 수 있고, 이것은 투자자들이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총수 일가가 이번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있어서 총수 일가의 상속세 납부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보다는 기술 혁신과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크기 때문에 그 기술 투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을 볼 수 있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선정한 이유는 이따 노란책 발표에서도 그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큰 이슈인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코멘트 할 건 없고요. 근데 왜 자사주를 사면 가격이 올라갈까? 일단 자사주를 사게 되면 그만큼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 재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
주가 안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사주 사면서, 그러니까 우선 자사주를 사면은 유통 주식 수가 적어져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는데, 그만큼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음. 어, 그 자사주 가치만큼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릴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화면은 그리고 하와이인가? 네? 이 화면은 하와이? 어, 아, 하와이 화면? 어, 아니,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 노란 책. 그건 어느 분부터 하시나요? 요거 좀 크기를 좀 네, 크게 해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다. 예, 예. 배당을 먼저 받는 우선주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라는 이제 주제로 하게 돼 있고요. 이제 294페이지고요.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제 주주총회가 있을 시에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제 주주도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할 이사를 선임하는데요. 주주도 위험 부담을 함께 부담하므로 사업이 부진하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 경영 성과가 좋으면 고율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를 다른 주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주라고 명칭하는데요. 이제 반대로 회사 경영 참가에는 관심이 없고 배당에만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주주에게 의결권은 주지 않고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이제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또 이제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주를 발행해서 경영권도 방어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과 증자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수인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는 대신에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요. 우선주라도 기업의 재무 영업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배당을 줄이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스타트업 기업의 형태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배당 가능 이익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우선주에 배당을 먼저 하면 보통주는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우선주에 투자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낮추고 투자 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분 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하는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본이나 부채로 인식합니다. 주식이라도 모두 자본이라고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환 주식은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착한 주식인데요. 먼저 우선주의 성격으로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다가 회사의 전망이 좋아지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 모집과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환 우선주는 경영권 보호 장치의 하나로 사용이 되고 전체 우선주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환 우선주는 우선주에 상환 청구권을 부여한 주식인데요. 발행 회사는 상환을 전제로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되사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 주식은 만기가 있으면 부채로 분류하고 만기가 없으면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만기가 있다는 것은 주주가 상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이제 성격이 되고요. 만기가 없다는 것은 발행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상환 우선주와 전환 우선주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요. 최근에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한 형제들이나 야놀자, 위메프 같은 기업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음,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은 발행 주식에서 상환 전환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벤처 투자에서는 우선주의 상환권과 전환권을 부착한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받고 기업이 성장한다면 보통주로 전환하고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처럼 만기에 상환권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림 5-18처럼 이제 발행 회사는 지분 상품 중 보통주, 전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주주에게 상환 청구권이 있는 상환 우선주와 상환 전환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설명이 잘, 보통주하고 우선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발표. 저는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자기 주식은 자사주라고도 하는데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보시면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만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지는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실질적인 재산인 현금이 빠져나가고 형식적인 재산인 주식만 남게 되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내려가서 기업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그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주식의 유통 물량이 줄게 되고 시장에서는 주가를 관리한다는 신호로 해석해서 호재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주식이 유통될 일이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가 안정 목적이나 이익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는 어, 찾아본 바로는 자기 주식 임직원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를 기업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거나 또 특히 고성장 기업이라면 주주들이 R&D나 시설 투자, 기술 혁신 등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지만 자기 주식 취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보상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기 주식이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자본이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인데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게 되면 주주는 자기 돈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감자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자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고 재무 상태표에 반영한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 주식의 액면 금액과 취득 원가 차이를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액면 금액보다 자기 주식을 싸게 사서 소각하게 되면 감자 차익이 발생했다고 표현하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액면 금액보다 자기 주식을 비싸게 사서 소각하게 되면 감자 차손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봤어요. 거기 나온 것 중에서 자본거래하고 손익거래가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다음 또 하실 분 안 계신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자본의 변동 흐름과 규모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옆에 왼쪽에 있는 거기를 X로 치면 저기 페이 나오는 게 없어질 텐데 왼쪽. 그런데 거기 위에를 보시 X자 안 나와요? 아니요, 그 밑에, 그 밑에.
그냥 하셔요, 그럼. 네, 저는 자본의 변동 흐름과 규모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본 변동표는 주주 몫인 자본만 드러내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를 살펴보면은 주주 지분인 자본의 변동 내용인 유상증자, 자기 주식 매입과 배당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자본금은 10,000원인데 단기에 유상증자로 자본금 8,000원이 증가하고 유상감자로 자본금이 3,000원 감소하면은 기말 자본금은 15,000원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은 자본 항목의 단기 순 증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단기에 얼마 증가하고 얼마 감소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재무상태표와 또 자본 변동표를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게 단기 증가나 감소한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와 재무상태표인데요. 두 가지 꼭 다 확인을 해야지 자본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2021년 말에 자본금 10억 원, 15억 원, 4억 원, 3억 원 이렇게 자본 총계 32억 원이 여기 자본 변동표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맨 위쪽에 10억, 15억, 4억, 3억, 총계 32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상증자의 금액을 합쳐서 자본 변동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발표할 내용이 이렇게 조금 짧습니다. 끄지 마시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 결산서를 만드실 때 순서가 손해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재무상태표, 대차대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이개념도 비교를 하면서 현금흐름표를 만드는데, 어, 자본변동표가 지금 여기 표시에 나왔는 것처럼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이 변동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본을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익잉여금 쪽에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본변동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기본 재무제표 4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 2021년 그냥 놔둬 보실래?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12월 1일 현재로는 자본금이 그 어, 10억이었고 자본잉여금이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걸 보시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기말에는 저 책에서 2020 그 말이 좀 바뀌었는데 2021년 말이라고 한 거를 2020년 말로 바꾸고 그다음에 2021년 아니 그 밑에 거 밑에 거기서 그 분홍색으로 2021년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2020년 말이 맞아요. 그다음에 그걸 고치셔야 된다고.
그게 2021년 말이 아니라 2020년 말이라고.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됩니다. 그걸 고치고, 그다음에 2020년 말이 되는 거를 2021년 말로 바꾸셔야 돼요. 음,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어, 기말 현재가만 나와 있는데, 자본금이 10억에서 15로 바뀌는 변동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변동표를 만드는 건데, 10에서 15를 바꾼 거가 위에 자본변동표를 보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그 10이었던 거가 5가 들어서 15가 됐고, 아니, 왼쪽 쪽에, 거기, 네. 자본이익여금도 그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3이 들어서 18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여금이 3에서 6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 나온 것처럼 그 자본의 변경 내역들을 표시한 표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게 국제회계기준에서 자본변동표라는 게 나왔는데 상법에서는 이거 말고 그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성금 처리 계산서라는 걸 만드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 결성금 처리 계산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뭐라고 나와요? 공유 중지하셔도 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 보고서고, 같은 보고서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이를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맞아요. 양식 같은 거도 나오지 않아요? 양식도 나와요? 그래서 저기 회사에서는 자본변동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상장 회사를 만드는데 그 이외 회사들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많이 만듭니다. 마지막에 모건 선생 발표하시면 되겠다. 네, 저는 이제 흑자부도와 현금 흐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화면 크게 하실 수 있어요? 화면을 더 크게요. 그 책을 좀 크게. 잠시만요. 괜찮은가요?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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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흑자부도는 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해 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영성과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현금 기준보다 발생 기준을 사용하면은 성과가 더 좋지만 발생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이용하면 흑자도산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기준에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단기 순이익을 보고해도 기업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 부도와 도산을 예측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네, 이제 현금 흐름표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이제 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기업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경영자는 흑자 부도와 채무의 이행 가능 여부, 영업 활동에서 창출할 수 있는 자금 규모와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주 등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분석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표가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각 이제 구분되는 상세 내용은 이제 보이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 현금 흐름표를 살펴본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킵하고요. 이제 현금 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감소는 이거 4번입니다. 6번의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5번의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즉,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뺀 금액이 이 4번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현금 흐름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수명주기 단계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됩니다. 도입기는 설비 자산을 취득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이때 설비 자산을 갖추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지만 영업 활동에서 창출하는 현금이 많지 않아서 주식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설비 자산을 취득해, 설비 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영업 활동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순현금 유출, 이제 현금 유입보다 현금 유출이 발생되고요. 재무 현금 흐름에서는 순현금 유입이 발생됩니다. 반대로 현금 유출보다는 현금 유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기에서는 이제 생산 및 판매가 큰 폭으로 확장되는 단계이긴 하는데 도입기와 같은 상황이 비슷해서 이제 도입기와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고요. 성숙기에는 이제 생산과 매출이 정체되는 단계에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 소요액을 초과하므로 부채의 상환 비중이 높아지고 자기 주식 구입이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순현금 유입이 발생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순현금 유출이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태기에서는 제품 판매가 수요 감퇴로 감소하는 단계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과잉시설을 처분하므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순현금 유입이 발생하고 배, 어... 배주? 음, 제가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부채를 배출하고 부채의 상환 비중이 증가하므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순현금 유출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제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빈번하게 활용하는데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를 이해하면 이제 수익성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업이익의 규모와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은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고 유동성 부족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가 발생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의 흐름의 차이를 발생하기로 하는데 이 발생액이 크면 클수록 분식 회계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좀 앞쪽으로 가보실래요? 네. 우선 흑자부도라고 하는 흑자부도라는 거기 손익계산서는 이익이 났는데 부채를 받지 못해서 도산하는 경우를 흑자부도라고 하는데
이 말도 엄격하게는 흑자 부도가 아니라 흑자 도산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흑자 도산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정확하게는 흑자 도산이라 씁니다. 음, 그렇게 흑자 도산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맨 마지막 앞장으로 가보실래요? 그 앞장 좀더 그다음 장, 그다음 장. 계속 가서 계속 가서 여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 앞장 그 발생주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외상매출금이라든지 이런 거 잡는 거를 발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노멀, 에버노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굉장히 그 현금 흐름과 관련 없이 발생이 되게 많으면 분식결산이라고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좀 가보시면 맨 앞으로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지난주에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현금 흐름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현금 예금은 누가 이렇게 건들지 못하니까. 근데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 순이익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가 현대회계에서 기업의 비용을 잘 표시한다고 해서 발생주의를 썼는데 그 발생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표가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어, 현금흐름표는 이렇게 거기 밑에 있는 표 5-26과 같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로 나눠서 그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큰 책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회계, 그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회계, 재무활동으로 인한 회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현금흐름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업활동을 표시하는 방법이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어요. 근데 그 직접법이 좋긴 좋은데 그렇게 만드는 게 힘들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간접법이라는 걸 만들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장 이거는 뭐 지금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긴 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현금흐름표가 여기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활동으로 인해서 100만 단위니까요. 이게 50일 2019년에 영업 활동으로 해서 227억이 들어왔고 투자 활동으로 105조가 나갔고 재무 활동으로 9조 7천억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현금이 전기에 비해서 5,260억이 감소한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는 1969년인가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도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새 하도 저기 어려워서 좀 그 내년 올해 나온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해서 그 22조를 벌고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를 10조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10조가 아니라 100조가 100조겠다. 그리고 재무활동인 거는 배당 같은 걸 많이 줬어. 이렇게 해서 영업원이 굉장히 풍부한 회사고요. 보시면 여기 요 표는 큰 책에도 있는데 그 기초의 현금 및 현금 자산이 그 전기재무제표의 현금 및 현금 자산성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단기의 증가 감소를 표시해서 기말고가 나오는 그런 표가 됩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그러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를 이렇게 설명들을 해놨는데 설명들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이거 그러니까 영업이익하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자고 했는데 그 뒷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 모뉴얼이라는 회사 혹시 모르시지? 2014년 정도 된,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 분식결산 회계 부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돈을 그 벌지도 않으면서 재무제표만 그렇게 했어요. 그 모뉴얼하고 우리은행 한번 검색해 보실래? 뭐라? 모뉴얼하고 우리은행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뭐라고 나오나요? 원유엘에 850억을 대출해줬다가 회수를 해서 음, 손해를 피했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은 되게 많이 그 피해를 봤는데 모뉴엘은 담당자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 회수했대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음, 쉬지 않고 해요. 그 이제 남은 거가 9장하고 10장인데요. 경영을 위한 원가 이해하고 경영사 결정을 하겠는데 음, 남을 한담하는 건 아닌데 이 9장하고 10장이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어서 그 아까 제가 올렸던 그 손익분기점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 뭐라는 건 다 들으셨나? 아시나? 손익분기점 아세요? 들어봤어요? 손익분기점을 그
어, 영어로는 BEP라고 그러는데 BEP가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예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서 그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요게 고정비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매출 같은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변동비가 그 변동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변동비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비용이 올라가는 시점이 만나는 지점. 요거를 BEP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는 이만치면 손실이 난 거고 이쪽은 이때부터 이익이 나는 시점이 되는데 그 손익분기점을 BEP라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CVP라고도 합니다. 코스트 볼륨 프로핏 릴레이션시라고 그러는데 그 원가하고 그다음에 볼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여기서 매출액일 수도 있고요. 이게 또 하나는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볼륨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 그다음에 그 저기 비용을 여기서 그 이렇게 고정 영업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분류들을 많이 하는데 직접비하고 간접비는 뭘까요? 한번 검색해 보실래? 직접비하고 간접비. 나오나요?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개별 비용하고 공통 비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저 핸드폰을 만들 때 이 핸드폰 화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 직접 대응하는 것들을 직접비라고 얘기도 하고 또 개별비용이라고 하는데 간접비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여러 그 제품 이런 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래서 간접비들은 배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직접비하고 간접비는 원가 계산할 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BEP 분석을 할 때는 직접비, 간접비가 아니라 고정비하고 간접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 있는 거는 감가상각비, 재산세, 임차료, 사무직 그런 거랬는데 그냥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게 고정비고 그다음에 변동비라는 건 뭐냐면 그 물건을 팔면 팔수록 아니면 물건을 생산할수록 그 비례해서 그 변하는 거 그거를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비는 항상 일정한데 그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많으면 그 단위당 고정비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개당 판매비는 그 고정비는 적은 거거든요. 그렇고 그 변동비는 뭐냐면 그냥 그 판매량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는데 단위당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게 고정비, 변동비가 있고, 사실 이제 고정비나 변동비냐 구분하는 게, 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게 방법이, 그러니까 회계학적 방법, 그다음에 뭐, 그 하일로 메소드 이런 거를 쓰는데, 보통은 뭐 통계적인 방법도 쓰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개정 과목을 보고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주 세밀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어, 그다음에 그 이 BP는 어떤 거를 가정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모든 비용은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정비하고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다. 그다음에 수익과 요거는 일차함수 하다. 그다음에 단일 제품만 생산합니다. 재고도 없이 즉시 판매됩니다. 뭐 항상 일정하다.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 하는데 음, 이런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분석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지금들도 많이들 씁니다. 그리고 여기 단일 제품만 하는데 복수 제품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기 공식을 보면 좀 이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요. 그냥 곱하면 되는데 이게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어, 그 단가 곱하기 수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고정비고, 그 다음에 변동비는, 그러니까 변동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변동비 곱하기 수량입니다. 이렇게 한 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고정비를 그러니까 P-V로 나누면 돼요. P-V를 공원이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 여기 말이 없네. 공원이익이 영어로 하면 뭘까? 상상해 보실래요? 공원이익이 컨트리뷰션 프로핏이에요. CP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컨트리뷰션 프로핏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한 개 팔 때마다 얼마나 매출에 공헌할까 이런 말로 해서 서양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인데 좀 복잡하고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손익분 분기점은 이렇게 해서 수량이 나오면 거기다가 판매 단가를 곱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좀 어렵고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콘덴서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판매 단가는 750원이고 고정비는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변동비가 250원이에요. 그래서 분기점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어, 판매 단가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거 요게 공원 이익이에요. 그거를 20만 원으로 나눴더니 4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00개 이상을 팔게 되면 저기 이익이 나서 여기 손익분기점 수량이 400개고 400개에다가 그러니까 매출액이 단가가 750이니까 곱하면 30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커피점을 여러분들이 커피점을 만들까 커피점을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어, 매달 그 임차료가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300만 원. 다른 비용도 있을까? 기타 비용 그래서
기타 비용이 기타 고정비가 200만에서 총 고정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그 변동비 원가가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커피는 한 잔에 4,000원씩 팔아요.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달에 고정비가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커피 판매 단가가 4,000원이고 한 잔당 재료비가 1,000원씩이면 손익분기점 그 매출 수량이 얼마나 될까? 채팅방에 한번 써보실래요? 얼마씩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월간 고정비가 1,000만 원, 커피 한 잔에 4,000원, 커피 한 잔에 재료비가 1,000원 이렇게 되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얼마나 될까? 이 화면에 있는 저거 공식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음, 어려워요? 금액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고정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커피 한 잔에 4,000원.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1,000원. 힌트는 소수점이 안 떨어져요. 맞아요. 최선에 맞았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공원이익이 4,000원에서 1,000원 빼면 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3,000원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3334에다가 판매 단가가 4,000원이잖아요. 곱하면 그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돼요. 되게 쉬워요. 산수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좀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맞아요. 김단생 맞았어. 그렇게 하시면 돼. 어, 비슷한데, 아까 거랑 똑같은데, 그, 아까는 손익분기점 몇 가만 있는데, 한 달에 이익이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이익을 200만 원 내려고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를 팔면 될까? 이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분자에다가 고정비 플러스 목표 이익을 더하시면 돼요. 아까 거랑 똑같은데
고정비는 1,000만 원, 목표 이익이 2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공원이익은 똑같아요. 4,000원 마이너스 3,000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건 보는 게 맞았어. 1,200만을 그 3천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4천 잔을 팔면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 바꾸냐면, 분자는 똑같아요. 1,200만 원인데, 어, 저기, 싸게 팔려고 그래요. 얼마에 팔려고 그러냐면, 4천 원이 아니라 3천 원에 팔았어. 그러면, 손익분, 200만 원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몇 잔을 팔아야 될까? 분모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4천 마이너스 1,000이었는데, 지금은 3천 마이너스 1,000 그러면. 오선생님 왜 끽끽거렸어? 맞아요. 6천자. 그러니까 1,200만 원 나누기 3천 마이너스 1,000이니까 저 2천으로 나누게 되면 6천 만.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간단한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정비가 얼마냐? 그다음에 변동비가 얼마냐?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벌까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손익분기점 분석을 해보세요.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 임차할 때 보증금도 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이자를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보통은 요새 한 5% 이자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10%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고 1억이라고 그러면 10% 이자면 그 1,000만 원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에 관한 그 뭐라 그러나 그런 걸 간주 임차라고 그러는데 그런 임차 보증금에 대한 금리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분모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실에서는 변동비는 별로 없어요. 고정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우리 홍대 앞에도 제가 보면은 제가 홍대 앞에 한 15년 다녔는데 뭐라 그러지? 건물주인만 좋고 인테리어 업체만 좋고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2, 3년 있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는 이유가 그 고정비를 커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할 때 이런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러프하게 계산할 때 손익분기점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아까 보내드렸던
좀 10년 전 거라서 그게 한데, 아이고, 잠깐만요.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강의했던 자료인데, 좀 오래됐어요. 첫 번째는, 어, 이제, 그, 우리 이게 배운 건데, 이거를 한번 다시 리피트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어, 저도 만난 적은 없는데, 김정희 회사라는 분이 아마 40대 초반일 텐데, 그 한미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예술회계 쪽에 좀 특화된 그 회계법인이고,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이 한미회계법인에서 예술 쪽을 많이 하던 분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의 대표가 됐어요. 회계사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 다시 설명을 드리나? 이건 다 아시나요? 음. 근데 단식부기는 한 번 적는 거고, 복식보기는 두 번 적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배우는 건 복식보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 판료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은 오른쪽에 됐고 그다음에 현금이나 예금이나 자산 매점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이 들어왔으면 현금이 들어온 원인이 무엇일까를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부채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 말고 현금이 나갔으면 현금이 나갔던 원인이 뭘까? 그러면 그게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자산 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계정 가지고 그 현금 계정의 반대편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좀 어렵긴 한데, 자산이 그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왼쪽이 증가하고, 오른쪽이 감소인데, 부채하고 자본은 어, 오른쪽이 증가고 왼쪽이 감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뒷장에도 나오는데, 어, 그, 크게 그 왼쪽에 자산이 있는데요. 자산이 있고, 그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거를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유동자산, 어,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 그래서 비유동 자산. 예전에는 이 말을 고정자산이라는 말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1년 이내 갚을 부채는 유동부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을 부채는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어,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하고 또 하나 여기 더 있을 수 있는데 기타 유동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설명 중에서 여러분들 현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상급금, 상급비용 나오는데 혹시 설명 필요한 단어 있어요? 모르는 단어? 서류나 화면 껐는데 미수금이 뭐예요? 서류나 씨. 네, 미수금이 뭐야? 수금이요. 음. 미수금하고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달라요? 미수금은 회사의 그 빚
빚진 돈? 응? 빚진 금? 다시 한번. 회, 회사에 빚을 진 돈을 의미합니다. 틀렸어요. 저기, 미수? 외상배출금하고 미수금이 있는데, 이거는 외상배출금은 회사의 주업에서 발생한 받을 돈이고, 미수금은 회사의 주업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발생한 거.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았다든지 차량 운반물을 팔았을 때 생기는 미수금이 그런 게 채권이 미수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외상배출금을 어카운트 리시버블 트레이드라고 그러고 미수금은 어카운트 리시버블 넌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게 여기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외상배입금은 회사의 어, 주된 영업이랑 관련된 거는 외상매입금이라고 쓰고 미지급금은 뭐냐면 주된 거랑 관련 없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어카운트 페이어블 트레이드, 요거는 어카운트 페이어블 넌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에 주된 거는 회사가 무슨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방을 사고 이랬을 때 쓸 개념 방법이 미지급금이에요. 변정원 씨 계세요? 네, 선급금은 뭐예요? 성급금이요. 음, 성급금은 어, 대가를 성급한 금액입니다. 무슨 대가 생겼어? 먼저 대가를 지급한 돈이요. 대가가 뭐예요? 자산 같습니다. 자산? 자산은 자산이지. 근데 어떨 때 지급하는 거는 선급금이라고 그래. 먼저 대가를 지급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대가라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그러니까 뭐 계약하고 나면은 계약금을 지급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잔액을 남는 그런 먼저 선급금 이제 중도금 그런 것처럼 먼저 선급금을 주는 개념인데 선급금을 설명하면서 선급금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네. 설명 대충 맞았는데, 뭐라 그러나, 물건을 사면서 먼저 일부 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별로 안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것들도요, 저기, 호황일 때는 돈을 미리 주고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 같은 데서는 우리가 무슨 건설공사 할 때는 건설공사 할 때 또 계약금을 10%를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는데 그때 주는 돈들이 선급금입니다. 이 반대쪽에 가시면 선수금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리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준 돈이고 이거는 미리 받은 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유형자산에서 토지, 건물, 시설 장치, 비품. 여기 모르는 말 있나요? 다 아세요? 김태리. 시설 장치는 뭘까? 모르는 감사한다. 말씀드리면 그냥 이걸 기계 장치라고 바꿔도 되는데, 어, 그냥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국가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어려워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서는 개발비, 로얄티, 상표권이 있었는데, 어, 한 3주 전에 배웠던 거 리마인드 하시면 되는데, 어디지? 연예개발, 그러니까 SM이라든지 YG 이런 회사들 보면 연습생들 그 그러니까 했던 것들을 어떤 회사는 개발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인데 연구개발비가 영어로는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인데 그 저기 연구비는 그냥 다 비용으로 떨고 미래 효과가 있는 것만 개발비를 올리거든요. 로열티라는 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임차 보증금이 기타 보증금이 있는데 여기 임차 보증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임대 보증금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어, 건물 같은 거 빌리면서 돈 준 거. 그러니까 우리 자산이에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빌려주면서 돈 받은 거. 근데 보통 보시면 조금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 그 어른들도 보면은 그 임차하고 임대라는 말을 구분을 못 하는데 우리가 빌렸으면 임차고요. 우리가 빌려줬으면 임대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보증금을 왜 그 비유동자한테 올려놨을까? 그게 뭐냐면 1년 이후에 현금화가 안 돼요. 장기라서 이쪽에다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본 쪽에는 자본금, 자본이익금, 기타 호가손익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몇 주 전에 자본 배울 때 배웠던 것들이고 오늘도 아까 노란 책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 기본금, 기본자산, 추정금 요거는 비영리법인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영리법인은 이 말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인데 이 책이 설명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여기 보시면 박민정 씨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보이세요? 더 크게 보이시나요? 잠깐만. 요걸 읽어 잠깐만. 요거 읽어보실래요? 안 들리는데 그 저기 스피커 끄셨어. 스피커를 끄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문화재단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월별로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문화재단은 2014년 12월 중 2015년 1월에 진행된 문화광자의 수강자를 모집하고 100만 원의 수강료를 수취하였다. 이는 14년도의 수익인가 2015년도의 수익인가? 현금주의에 의하면 현금은 2014년에 유입됐으므로 2014년의 수입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수강료를 14년도에 미리 받았을 뿐이지 문화강좌를 15년 1월에 진행될 것이므로 문화강좌 수입은 2015년도에 발생하는 것이다. 12년에 유입된 현금을 모두 14년의 수입으로 처리한다면 14년의 수입을 과대 계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여기 보시면 그게 미리 돈 받은 거가 어디 가냐면 어디 갈까요? 매출로 안 잡히고 윤리 잡혀요. 이 선수 수익으로. 별, 별로 이해한 표정이 아니네.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선수익으로 잡아요. 저는 2014년이 맞았지만 내년 거라서 선수수익이 됩니다. 다시 대영미 씨가 요거 읽어보시면 요거.
XX 문화재단은 뮤지컬 공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티켓 판매는 땡땡파크에서 대행하고 2월 10일에 전월 티켓 판매 수익과 대행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다. 2014년에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을 기획하여 티켓을 판매하였고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다. 그러나 티켓 판매 수입은 2015년 1월 10일에 정산하여 현금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2014년의 수익인가 2015년의 수익인가? 내년도 수익이에요? 2014년 수익으로 맞아요. 생각해. 그 밑에 써 있는데 돈은 2015년에 들어왔지만 2014년에 그 뮤지컬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2014년 12월 말까지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도 이렇게 매출 채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 잡고 그 손익계산서에 그 뮤지컬 공연 수입을 이렇게 잡는 거죠. 이건 이제 수입이었는데 지출도 하게 보게 되면 이건 맨날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 그 이걸 보시면 이거는 최수지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시만요. 고요. 보험료의 경우 주로 1년 단위로 지급하는데 그 보험 기간이 정확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만약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를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1년치 보험료 100만 원을 선납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금주의에 의하면 2014년에 100만 원이 유출됐으므로 100만 원 전액이 2014년의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로서는 전체 보험 기간 중 6개월만 경과하였으므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50만 원이다. 이때 복식 부기상 계정과 목은 선급 비용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7월 1일 날 1년치를 냈는데 그때 이제 비용으로 이제 100만 원을 했는데 12월 말 결산할 때 그 50만 원은 그 다음 2015년 비용이 돼서 이거를 성급 비용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미경과 비용이라는 말도 썼는데 상급 비용이나 미경과 비용이나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 비용. 그래서 그 연말에 그 결산분기하면서 해요.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거는 감가상각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무대 장비를 2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2억 원을 2014년에 비용으로 쳐내지 않고 그게 10년 동안 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한다는 거. 그게 현금주의하고 그 어, 발생비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신재 선생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여요? 예, 잠시만요. 이제 반대로 2014년의 비용으로서 현금이 유출되었어야 하나 201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현금이 유출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땡땡문화재단은 이월 5일에 전월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2014년 12월의 급여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5년 1월 5일에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면 아직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2014년 12월의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14년 12월은 경과되었고 땡땡문화재단은 임직원에게 2014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지 결산일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는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발생주의에 의하면 2014년 12월의 급여는 2014년의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때 복식부기상 개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월급날이 보통 며칠인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20일이나 25일날 지금 많이 하는데 군인들은 10일, 오늘 저기 안 나왔네. 군인들은 10일이에요. 그 선생님들 좀 다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다음 달 5일날이나 10일날 주는 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들은 이렇게 비용 이런 걸 잡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보시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김태리 씨가 읽어보실래요? 네, 부가세 예수금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면서 회계실체에 유입되지만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세액으로서 다시 유출된다. 땡땡문화재단에서 2014년에 공연장을 대관해주고 110만 원 부가세 포함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해보자. 11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공급 가액이고 10만 원은 부가세 매출세액이다. 따라서 땡땡문화재단에 110만 원이 유입되더라도 10만 원은 2015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10만 원은 재단의 수익이 아니고 재단에 잠시 유입되었다가 다시 유출되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한 얼굴이 아닌데. 그 보통은 어 저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그 제공하게 되면 그 10%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처럼 100만 원이 임대료인데 10만 원을 더 받았는데 그 10만 원은 우리 매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 원만 매출을 잡고 10만 원은 정부를 대신해서 받은 돈이라서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채에 잡았다가 이게 부채예요. 부채에 잡았다가 그 저기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 거기서 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관련된 그 매출세액인데 그거는 매출이 아니라는 거고 거꾸로 또 하나 반대가 있는데 우리가 물건 탈 때 그 10%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비용으로 안 하고 그 부가세 선급금이라고 써요. 상급 부가세나.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우리가 미리 낸 돈, 받은 돈, 그 네팅해서 냅니다. 여기 좀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현금은 들어왔지만 해당 연도에 여기 수입이 아니라 수익이 많습니다. 수익. 그때는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으로 하고 그 해당 현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해당 연도에 수익이 되면 외상매출금, 미술금, 미술수익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나갔긴 하지만 해당 연도의 비용이 아니면 선급금이나 선급비용, 유용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현금이 나가진 않았지만 해당 연도에 비용이 되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긴 했는데 그 단체의 수입도 비용이 아니면 예수금이나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한다.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급 부가가치세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이 두 개를 네팅해서 하게 됩니다.
어, 요거는 좀 오래된 건데, 2014년 현재는 없었는데, 병의조리 회계 기준이 201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료 회계 기준, 병의조리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익법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음, 보원시가 어느 구청에 계신다고 했지? 금천구청? 네, 금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술단체에 지급하는 경우는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게 이제 다 조례에 나와 있어가지고 다 보조금 지급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 지금 국가보조금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그, 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이거를 쓴 건데, 그,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2016년에 집행할 보조금을 2015년에 먼저 받았을 때, 그 어떤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런 데 나와 좀 있고요. 그러니까 2016년 거를 2015년에 미리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긴 없지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선수금이라고 그런 걸 써놨고요. 보통 이제 보조금들도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납하거나 그 다음 해를 넘어갈 때 하는 회계 처리를 좀 써놨어요. 뭐 그걸 좀 보시면 좋고, 그 회계 처리에서 또 하나, 이거 좀 어렵긴 한데, 그, 이걸 계속 넘어가고요. 그래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 보통 보조금 같은 거, 예금에 나왔던 이자들도 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어떻게 한다 했는데, 그, 여기 자산 취득 목적의 보조금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보면은, 어, 이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그냥 너무 어려운 거지만 여기 책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시설장치에서 마이너스로 하는 게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비품에도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시설장치를 살 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샀을 경우를 얘기를 해요. 비품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시설장치가 1억인데 보조금을 5천, 뭐 똑같은 거니까 4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시설장치에다가 1천만 원을 쓰고 국가보조금을 마이너스 4천만 원 써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한 거만 여기다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요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아까 보조금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거. 그 자산시대 목적 취득증인데 고만침을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 돈 나갔을 때 이렇게 하지만 자산 취득할 때 그, 국고보조금을 없애서 이만 좀 없애거든요. 그런 처리를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기부금 수입은 현금 수입으로 한다는 얘기를 써놨고, 현금 공정 가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공연 수익, 전시 수익, 특히 판매 이런 것들은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실제로 그 공연 같은 게 하려면 그 전시장에 입장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손익계산서에다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만약에 미리 티켓을 했으면 일단 선수속으로 했다가 그 실제로 있을 때, 공연이 이루어질 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 조금 어려운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1년씩 연회비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12분의 1씩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그 몇 번이나 공연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매출을 잡으라는 거고요. 어, 지난번에 잠깐 얘기니까 매출액들이 할인 같은 게 나왔는데 매출액은 판매 시점에서 깎아주는 거, 그다음에 환입은 매출했다가 취소된 거, 이거는 할인은 돈을 그 나중에 받을 걸 미리 받아서 깎아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대관 수익, 임대 수익 같은 게 있고요. 뭐 수강료 수익, 회비 수익, 뭐 기타 판매 수익인데 동승아트월을 보면은 동승아트월이 41개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공간 빌려줘서 받는 거가 한 3억 정도, 빌려주는 게 한 10억 정도고, 식음료 수익, 관람 수익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동서나들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임대사업의 원가, 식음료의 원가, 그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가 있는데 보시면 식음료 수입이 1억 9,700인데 매출 원가가 좀 더 많아서 식음료에서는 좀 손실을 봤어요. 동서나들은 이렇게 보시면 임대 공연장 대관 카페라고 있는데 그 카페는 식음료 수입이 됐다는 거, 뭐 기념품 같은 거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퇴직금 충당 부채는 우리 배웠지만 화폐상 충당 예전에 충당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충당금이라는 말 안 쓰고 퇴직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데 그 어,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연말 12월 31일 날 모든 임직원이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할 금액을 부채로 잡아요. 근데 이제 연금을 들었으면 그 확정기업, DC형을 했을 때는 그냥 확정급여 지급한 거를 그냥 비용으로만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고 이런 부채들은 잡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제 확정급여형이라서 DB로 했을 때는 그게 회사의 부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시에 산출할 거를 부채로 잡고 합니다. 그게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수익, 이거는 뭐, 그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 수익, 지원금 수익, 기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썼어요. 구분 격리는 여기다 막 썼는데, 이거는 세무 목적상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 이런 데 받아보신 분들이 있나? 회계감사라는 거 받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공무원들은 관계없이 영리, 그러니까 100억이 그 자산 규모가 100억, 120억 넘어가는 회사나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들, 공익법인들도 그
자산 규모가 10억이 넘는 회사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들은 받아야 되는데, 어, 우리 책, 그 큰 책에 보시면 맨 마지막 챕터가 그 회계감사에 관한 것들이고, 그 회계감사 받을 때 얘기를 쭉 썼는데, 그러니까 감사 계약을 하고, 그 단체라는 게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터들이 와서 감사를 수행해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 이런 자료들을 회계법인에서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무제표를 읽는 그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앞에 거랑 비슷하긴 한데 우선 재무제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재무사표라고 얘기하는데 플러스 주석까지 포함해서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에 어, 자산을 그 경제적 자원이라고 좀 복잡하게 썼는데 간단하게 썼는데 이코노믹 소스라는 말을 썼어요. 재산이랑 좀 다르다는 말. 그 다음에 부채는 이코노믹 오블리게이션 그리고 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가 그 자본인데 그 기본 구조는 아까 거랑 비슷하게 나오지만 물론 바꿔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운 거 다시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보시면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거든요. 아까 나왔지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또 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유동을 하는 거는 1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자본은 아까도 나왔지만 영리회사들은 이렇게 자본잉여금 이런 걸 쓰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 비영리법인들은 자본금이라는 게 없어서 지금은 그냥 순자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기본금, 기본재산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에 쓰는 이런 잉여금, 자본조정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다시 아까 거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똑같이 여기서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가 뭐가 나왔냐면 이 부가가치 예금이 나왔어요. 이 부가가치 예금이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거기로부터 받았던 10%의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일반 기업 회계준상에서의 그 재무제표 양식인데 좀 어려운 거가 뭐냐면 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수준에 넘어가는 거라서 일단 잊어버리세요. 너무 어려워요. 재고자산을 다시 제품, 제공품 원재로 했는데 여기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자산은 크게 이렇게 아까 건 안 나왔지만 아까 앞에서 안 나왔는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용자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왔는데 여기 너무 어려워서 이연법인세가 이렇게 당자에도 있고 이연도 있는데 이건 일단 우리는 안 배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는 그 아까에서 좀 더 나온 거가 법인세 부채가 나왔고 이연법인세 부채 나왔고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렵고요. 그 여기서 보시면 충당부채가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자본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따로 나왔고 그 자본잉여에서 주식 초과 발행 그 초과금, 포괄손익들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을 하고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손익을 내고 영업외수익, 영업비용을 차감을 해서 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단기 손익이 내는데 문화예술 단체들도 보시면 여기서는 매출액이라는 것보다는 사업 수입, 사업 원가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보시면 비슷하긴 한데 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내고 판매 관리비에서 보시면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세금과 공유가, 광고 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그래서 이 말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 있어요? 배경 과목들을 이런 거에 쓰는데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어, 작년인가 세법에서 법을 바꿔서 접대비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요. 세법에서 뭐라고 쓰냐면 업무 추진비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과거 관행상 접대비라는 말을 쓸 텐데 앞으로 회계에서는 접대비가 안 나오고 업무 추진비가 나올 거예요. 영업의 수익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자 배당을 아실 거고 임대료가 아실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영업비 비용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이자 비용 뭐 대선 삼각비, 외환 차손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나왔는데 김재희 씨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뭘까? 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해요. 근데 이게 여기 막 영업의 비용으로 나왔는데 그 정상적인 거는 매출 원가에 넣고요. 여기 영업의 비용에 있는 거는 그 좀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 비정상적인 것만 영업의 쪽에 넣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우리가 아까 잠깐 배웠는데 그 양식이 안 나올까? 이렇게 해서 그 자본 개념의 것들 쓰고서 이렇게 여기다가 뭘 했다고 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은 매년 발생할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거의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서 여기가 중간에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 배당했다든지 유상증자 했으면 여기 상들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면 여기 자본 조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표 다시 나왔는데 현금 흐름표는 그 크게 나누어서 여기 영업활동, 여기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개로 나누고 거기 증가 감소가 나오고 기초권을 넣어서 기말까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써놨는데 이걸 다 쓰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그냥 총계만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보실 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현금 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대부분 간접법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현금 유치 잡는 거 이것도 좀 어려워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실제 샘플로 가지고 할까 했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 주석들을 이렇게
다 써요. 나중에 샘플 하나 다음 주인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이계금 처분계산서, 결산금 처리계산서를 상법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석에다가 보통 씁니다. 그때 출석은 따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9시 정도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말 발표 그 대상기업 안정완초가 어디더라? 한조 아주 안정한 것 같은데. 교수님, 저희 3조 쿠팡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쿠팡하고 비교는 어디 하실 거예요? 얘기한 건 SSG입니다. 네, 알았어요. 이것도 단톡방에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거야? 음, 네, 계속 모니터 보고 있으니까 자꾸 와가지고 울어가지고. 어,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나가셔도 돼요.